왜 책을 읽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라고 볼 때 저는 존재의 기원을 다룬 것이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어왔어요. 이제 들레즈 책도 읽었고 거기에서 계속 나왔던 베르그송이 언어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책이라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다면체의 전체 복합적인 체계를 기록한 거고 그걸 현시한 거예요, 언어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기체도 하나의 파악하기로 너무 큰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 먹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도 이 안에서 무수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인데 그걸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언어라는 것도 굉장한 발명품이거든요. 굉장하고 우리에게는 최대한인데 너무나 이 복잡한 체계를 드러내기에는 납작해요. 그래서 언어가 납작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언어는 시라고 말해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이 다면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시도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그 언어가 사피엔스에게 진화적으로 안정화된 최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하나가 아니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를 이해하는 책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존재들이 만나는 관계 맺는 그런 책들을 읽어서 나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데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공부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될 존재가 되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신비로운 영역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사실 파악이 안 돼서 도약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아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막 체계로 설명한 것들을 넘어서서는 이제 신화, 문화, 역사, 실제 삶의 현상들, 현재 이런 거 읽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철학과 종교의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단계 중에 이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게 된 게 그 물리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의 시작인데 이 물리라고 하는 게 사물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세계에 일어나는 물질 세계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도 말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구나 로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그 세계 우주를 설명하는 체계가 물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로 오기까지 우주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양자역학 얘기 나오면 가슴이 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 나로 오기까지의 물질적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리학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입자 물리학부터 시작해죠. 아무도 모르지만 136억 년 전에 빅뱅부터 우리 과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지금 밝혀진 과학적 사실로부터 이 학자들에게 공인된 학설인 거잖아요. 가설. 그렇다고 할 때 이 빅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점에 모든 입자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폭발력을 가지면서 뱅해서 빅해지는데 그 뱅해서 빅해지는 순간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짧은 순간. 그럼 왜 그렇게 상상하냐면 지금 우주가 어디를 가나 온도나 어떤 상태가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동시에 퍼져야 되는데 시간차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문학의 천문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물리학자들은 시인이래요 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어디든 다 균질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비균질의 상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학 조성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물리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게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 안에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갑자기 생겨요. 그걸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못하죠. 다만 제일 근접해 보는 게 뭐냐면 성 캄브리아 시기에 다른 우주에서 우주
우주선이 와가서 뭔가 파장을 팡 줘가지고 어떤 조성을 바꿔서 DNA가 시작됐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걔네가 또 우글우글 되면서 생존 기계를 만들어간 거예요. 외부의 형태를. 그러면서 걔네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생존기계가 하나였는데 개체 차이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다양해지고 거기서 종의 분기가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 그림이 딱 한 장 있어요. 종의 기원 책에는. 나무라는 거예요. 뿌리 하나에서 출발해서 다 나눠졌다. 종의 기원 이 책이잖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된 과정들이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잖아요. 아, 깨닫게 돼요. 인간은 물질만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종교를 인정하고 의식의 상태가 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더 잘 받아들여요. 물을 예를 들면 물이 1도에서 100도까지 이렇게 차잖아요. 근데 100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0도부터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사실 세포의 결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세포도 되게 복잡한 복잡계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사실 안에 또 핵막이 하나 있어서 핵막 안에 DNA가 있고 핵은 우리 몸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겹에 막 쌓여 있는 거죠. 세포막까지. 그러니까 세포 이게 DNA가 있으면 이 DNA의 정보를 복사하는 RNA가 세포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RNA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해서 밖에 이제 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세포막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우리 에너지 대사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 복합체 세포들이 있잖아. 이것도 복잡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이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이 개체는 그것 이상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들이 막 모였어. 그러면 플러스 몇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질적 도약을 이뤄내는 어떤 상태의 생명체가 된다는 거에 그냥 놀라워해요. 그래서 양자역학 과학자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양자역학 세계로 가면 이 개체로는 감각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니까 그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그럼 당연하지 나도 모르겠는데 인간은 물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을 읽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물리학을 이렇게 알아야 이 부분이 더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여기에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도 서사가 되는데 나와 다른 타인 하나만 있어도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구성은 사실 오고 가는 동안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습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인생이. 근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다음은 여긴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철학자들이 우리의 숙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가능성이 크지만 불행한 존재다. 모르니까. 그런데 책 읽기가 안전한 상황에서 어떤 되게 위험한 상황을 대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연습이 없는 삶에서 연습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안 해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내가 쉽게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에 밀착해서 읽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인 있잖아요. 나쁜 사람. 야, 이 나쁜 놈이다.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정말 인간다움을 발휘하는 책 읽기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 있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을 다 수집해서 인간 존재의 이해를 다룬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 공부를 좋아합니다. 철학 공부하는 것을.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읽을까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를 철저하게 통과하면 신체로 통과하면 신체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신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선택에. 근데 철학은 그런 고민을 안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경험한 바예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읽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죠. 네, 이런 거죠. 나는 조금 더 고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남기면 사실은 매 순간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다 고통과 고난이야. 이 길을 가도 고통과 고난이고 이 길을 가도 고통과 고난이야. 어차피 고통과 고난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어떤 평가를 해도 가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실패해도 내 서사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걸 또 해봐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내일 또 눈을 떠 사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실패했지만 또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철학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얘기하잖아요. 용서해, 사랑하라고, 화해해, 참아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윤리적 태도잖아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다 납득은 안 되지만 왠지 이 사람 삶이 멋져 보여서 따라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지 않잖아요. 이 공부 여정이 되게 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이 그 존재 자체를 해방시킨다는 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나 존재 자체를 해방시키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일단 하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 비유적인 것, 이런 것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종교에 관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언어가 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해야 할 윤리적 태도를 얘기할 땐 마법 같은 상황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리적 태도로 행동을 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인간은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은 없어, 회의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차원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을 공부하고 신화와 서사나 우리 현재 있는 삶을 알면서 어떻게 고약을 하는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나가는 읽기가 이어져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